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마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주위가 꽁꽁 얼어붙었었는데 조금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역시 우리가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저버리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생활해왔던 일상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지네요. 안녕하세요. 김상혜입니다. 저는 오늘 정경수의 만남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복지TV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 주인공들을 골라서 그분들의 생활 속에서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구성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4월 29일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되신 김낙환 회장님을 모시고 장애인 대책이라든가 장애인 복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장애인들을 대변한 여러 가지 화제 가운데 우리 김낙환 회장이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대책이라든가 개선점을 위해서 투쟁적으로 일을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해주셨는지. 네, 우선 저보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라고 우리 장애인 단체 연합회 회원 단체분들이 저를 이제 상임 대표로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 수락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제 연합회 단체가 모인 우리 당사자 단체가 앞으로 투쟁본부를 좀 만들어서 살아있는 단체로 좀 가야 될 것 같다.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억지적인 투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하게 만드는 이러한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난 투쟁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투쟁본부를 만들어서 살아 숨쉬는 단체로서 제 역할을 해보겠다. 이렇게 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장애인들을 여러 가지로 보살피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각 기관과 협조 뭐 이런 거에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시니까 시간이 참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장애인 총연합회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장애인 총연합회가 이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네. 한쪽은 연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장애들을 위한 단체가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 단체라고 치면은 시각과 농아가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또 시각과 농아는 또 저희들 그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조금 틀리게 시각은 뭐 올림픽도 따로 있고 농아도 올림픽을 따로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단체하고 뭉쳐진 어디 연맹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는 순수한 장애인들 당사자지요. 우선 회장이 장애인 당사자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통을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단체 회원이 많은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고, 그리고 고용안전협회, 그리고 그 국제 뭐 DPI, 그러면서 이제 또 자립생활총연합회가 들어와 있고 해서 9개 단체가 구성된 단체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전문성을 지닌 구체적인 이제 단체들이 네. 하나가 돼서 연합회를 구성했고, 원래는 이제 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이었잖아요. 예,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당사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 오셨는데 최우선 과제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는 보면은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면 또 유모차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휠체어 도로가 없어서 우리는 지금 편의시설을 만드는 게 점자 형식이 일어나서 왜 그 장애인 편의시설은 선으로 돼야 되는데 연계가 돼야 되는데 왜 점자 형식이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많은 노력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장애인 복지라고 하면 중증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된다면 왜 대한민국에는 건강을 위해서 여가 선용을 위해서 타는 자전거 도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편의시설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새로 짓는 건물 그리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곳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벽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차를 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집 문 밖에 나서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경북에서 오래 복지를 해왔기 때문에 경북에 제가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연합회를 맡으면서 투쟁 쪽으로 가는 분야가 우선 편의적, 우선 이동성 거리와 그 다음에 요새는 장애인들도 여행을 많이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묘합니다. 그 환경부가 없어져야 될 일인데 환경부가 세 개도 안 들다 보고 우리나라는 케이블카를 못 놓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노레일도 못 놓고 그래요. 그러면은 관광지에 장애인들은 쳐다만 보느냐. 그리고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는 장애인들은 여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어떻게 돼서 이런 나라가 있는가 싶어서 저 투쟁본부가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장애인들이 같은 세상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이 분야에 대해서 우선 저는 선을 잡고자 합니다. 예, 움직여야만이 복지도 받을 수 있고 함께 살 수도 있거든요. 네.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이제 넉 달째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넉 달째 접어들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들의 복지 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가 폐쇄되고 또 그 문을 닫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특히 뭐 기능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이런 것이 생계와 직접 관여가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하면 기가 막힐 판국입니다. 제가 복지관장 출신이거든요. 예. 제가 복지관장을 한 4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도 이제 제가 짓고 했었는데 우선 정보 부재입니다. 왜?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코로나에 대한 이 전염병을 알려야 되는지 이것이 전혀 계획이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시각 같으면은 점자 형식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리고 노화 같으면 수화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방송에 수화 통역도 없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중증 장애인들은 활동 지원을 받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사회적 격리가 되고 나면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 있는데 정말 해서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갖다 주는 게 쌀, 뭐 이런 부식만 갖다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아직도 이렇게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황당했던 것은 코호트 격리라고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장애인 시설 약 한 1,몇백 군데가 코호트 격리, 그렇게 모여서 거기서 죽어라. 그 다음에 방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북만 하더라도 약 한 80몇 개가 우리 장애인 시설이 코호트 격리가 되었었는데 제가 우리 단체에다가 십시일반으로 수금을 해서 1,172만 원을 해서 코호트 격리된 곳을 약 한 40몇 군데 정말 열악한 곳을 거쳐서 우리가 지원을 했었어요. 네. 울면서 편지를 하고 고맙다고 편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특히 이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게 지금 후천적인
장애인들의 단체인 교통장애인 협회를 주관하셨고 예. 이제는 또 선천적인 장애인까지 총망라한 총연합회장을 맡으셨어요. 이 두 장애 요인에 의한 여러 가지의 힘든 일이 많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장애 요인을 받으신 분들이 그 고통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 사이는 선천적 장애인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전부가 후천적 장애죠. 그래서 이제 저 뇌졸중이라 하죠. 뇌졸중은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6살부터 뇌졸중이 있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뭐가 하면 낙상사고가 참 많습니다. 이외로 많아요. 낙상사고는 나고 나면 중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중증이 많죠. 옛날에는 15,000명까지 주는데 요새는 4,000명, 지난해에 3,800명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물론 아까운 생명들입니다. 정말 국가가 저는 불상사회를 만드는데 원흉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다에 배 떠다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돼서 저 다 떴고 그렇게 자빠질 수 있을 상태로 만들고 일본에서 그 수십 년 쓰던 배를 갖고 와서 이 균형 잡는 방법도 모르는 이런 미개국일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은 세월호가 사건이 되고 난다면 참 오늘날까지도 세월호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터지고 나면 단순해요. 보상만 끝나는 걸로. 그 이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선천적 장애인들은 소아마비는 우리나라에 지금 40세 미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뇌졸중이 있죠.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은 3년 동안은 장애인 등급을 주지 않습니다. 완치율이 약 한 75%가 완치율이 있답니다. 얼마만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제 재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3년이 지나가서 이제 완전히 판명이 나면 이제 장애 등급을 줘요. 그렇지만은 그 뇌졸중도 솔직히 말을 해서 그 후천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소아마비는 뭐 선천적이라고 그러지만 그래 선천적 소아마비 장애인들은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어릴 때 우리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없었을 때 학교도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도 장애인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다치기 전에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적응을 불가능하지요. 그렇게 남들을 직접적으로 소외를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소외를 어떻게 떨어뜨려내느냐. 내가 전도 이제 다치고 한 3년을 꼼짝을 못 했거든요. 왜? 한때는 내 키가 80이고 뭐 얼굴도 좀 생겼고 그 씨름도 좀 했었고 이랬었는데 다치고 난 다음에 영원히 걷질 못한다고 그랬게. 그때는 옆으로 쪽발을 지금도 그 양쪽 팔걸이 없는 의자를 못 앉거든요. 옆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약 한 3년 동안을 집사람하고 그늘밭에 앉아서 책만 읽었었습니다. 우리 집 책이 한 수천 권 있어요. 나중에 읽을 책이 없어서 백과사전 이만큼 두꺼운 큰 거 있으면 그거 사다 놓고 그걸 3년 동안 읽었었습니다. 그 속에 별게 다 들었대요. 그랬었는데 자기 소외를 떨어뜨려낼 수 있는 게 우선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이기고 나면 사회적인 이제 그 소외는 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장애인들 그러고 이제 낙상 장애인들 중도 장애인들이 보면은 제일 우선이 운동이더라고요. 럭비 알지 않습니까? 예. 럭비, 농구가 요새 절단 장애인이 많고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많고 럭비는 소아마비 장애인들은 없어요. 한 명씩 낀 게 있습니다. 잘 낀 게면. 그건 전부 다 우리 그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80% 90% 차지하고 있거든요. 젊은 애들은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나면은 자기들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관하고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그 지적 장애인들 대접을 받고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수급자 문제는 분명히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장애인들이 멀쩡하게 일하던 장애인들도 결혼을 하면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식구가 서해되면 가만 앉아서 백몇십만 원을 준단 말입니다. 최저임금은 줘요. 18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장애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게 낫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재활의 길을 막아가요. 그럼 영원히 그 돈 갖고는 돈을 축제해서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그 국가에 대한 거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 연금을 만들 때 시발 장애인 연금만큼은 국가에 소속된 거지로 좀 만들지 마라. 그러고 우리나라 제도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래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 수당도 잘 사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뭐 못 사는 사람한테 주니까 자식하고 원수가 져서 접합국인데 외국 마냥 노동의 상실력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설 때까지는 주는 돈은 구체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벌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라 이랬으면 좋을 텐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면 거의 되면 환급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새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딜 가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다 취업이라는 게 표대가 나잖아요. 이런 이제 복지 방식이 만들어지면은 장애인 일거리를 만드는 것도 문제고 또 장애인 또 일터를 만든다고 해서 그거 이상의 월급을 줄 수 있는 곳이 크게 많이 만들어 놓지도 안 하고 최저임금법도 개판으로 만들어 놔놓고는 장애인들한테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번에 저희들이 하면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수급자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콜센터에 이걸 만들어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초임금을 주거든요. 그럼 군대 이제 인정을 해주고 하면 이따가 한 3년 근무하면 2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장애인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라요. 그럼 물어보면 이따가 회장님 나 수급자인데요. 그러면 일거리가 끝나는 겁니다.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찾는데 그렇게 가정이 수급자 이상 되는 가정을 찾아야만이 그 있는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부로부터 장애인들의 재활도 수급이라 하는 국가적 거지를 만들어 놓고 영원히 거지로 살아라 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게 어떻게 재활이 되고 직업이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장애인 중에도 교통장애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80%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교통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가 강화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전쟁을 했었는데요. 네. 제일 처음엔 저희들이 그 병원에 가면은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보험이 안 된다는 걸 아십니까? 네. 교통사고가 나면은 수가가 높아집니다. 비장애인들보다도. 그래서 병원에서 볼 때는 교통사고로 딱 들어오면 호구가 들어오는 것이죠. 하물며 교통사고 앵앵하고 교통사고 나왔으면 그 어디입니까 그 원무과에서는 그 내가 직접 들은 말이니까 야야 저 돈 들어온다 병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장애인들은 일단 보험이 안 된다 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상을 받는 보험인 같으면 괜찮은데 스스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일단 병원비도 치료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게 그 정말해서 이 교통사고 장애인들을 어떠한 교과서적으로 제대로 그 치료를 시킬 수가 있을까? 이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딱 당하면 퇴원을 안 합니다. 8년씩 10년씩 병원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있다가 내보내면은 또 이쪽 병원에 가서 이쪽 병원에서 내보내면 개인 병원에 가고. 그건 왜 그러냐면 병원에 있으면요 먹는 사람 우선 또 그 뒤에 보호자 따라 딸려주지요. 그러고 이제 완치가 다 하겠다 하면 그때 이제 보상금 책정에 들어가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에서는 그 선수 단장님도 맡으셨죠? 예. 제가 그 체육학원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88 장애인 올림픽을 할 때 이종찬 국정원장 하시던 분이죠. 기억납니다. 이종찬 씨가 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선수단을 맞이하는 것을 이제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종찬 그분이 정무장관을 하실 때인가 그런데 한 만나서 있다가 우리 경부에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겠다가 그런데 웃으면서 했어요. 중국에서 뭐라 합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보고 미개국이라 합니다.
그때. 왜 미개국이냐? 중국은 장애인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5,800 몇십만 명이라고 그 어느 정도 확보는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중국 사람들이 해석을 하자면 이런 말을 할 때 했어요. 한국에는 말이야 식구도 모르고 김치 담는데 자기 식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김치만 담는데 말이죠. 이런 미개국에서 어떻게 장애인 체육을 할 수 있느냐. 자기 나라 장애인 숫자도 모르는 나라에서. 그래서 최초로 장애인 숫자를 파악한 게 저거든요. 그 자료를 좀 갖다 줘도 이거 어떻게 파악했느냐 물어봐서 면 동네 동장들 이제 그 도청에서 공문조락해서 그래야 만드는 것이 이제 이것이다. 그 이후에 올림픽을 지나고 몇 년 있다가 우리나라 장애인 쉽게 말해서 파악에 들어갔거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너무 개판으로 들어가서 원인별로는 고르지도 않았어요. 왜 장애가 되었느냐 이건 지금도 뒷바퀴입니다.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교통도 좀 이제 지체로 분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공경들은 이제 확실하게 분류가 돼 있어서 법을 이제 상위공경에 대해서 법은 잘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장애인 단체가 너무 안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심한 장애, 좀 더 심한 장애 이렇게 나갔어요. 그 우리 김낙환 회장께서는 몇 살 때 그러니까 장애를 입었죠? 제가 이제 만 30살 때. 아이고 네. 한참 때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개 보면 한 30대까지는 사회를 어떻게 살 것인지 배우는 시절 아닙니까? 네. 배우는 시절인데 30살 때 다쳤기 때문에 배운 대로는 한 번도 못 살아봤습니다. 저는 건강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 건강 관리도 별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차 운전을 하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그 옛날 십몇 년 전에 스포츠카라고 하면서 차를 한 대 사줬어요. 이제 그 선물로. 왜냐면 옛날에 이제 차를 한 대 사줘서 구멍을 열에 뚫어 놨더니 내가 맨날 혼자 이제 차에 앉았다 보면 그 구멍을 뚫어 놓고 하늘 쳐다보고 앉냐고 그늘 밑에서 앉았다 보니까 집사람이 뚜껑 열리는 차를 한 대 사갖고 나한테 이제 선물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면은 운동이 이제 집사람을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해서 드라이브 하는 것이 이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상당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다리 운동도 시켰는데 집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제 66살이 되다 보니까 이 팔을 이게 뭐라 이제 이게 끊어진다 하더라 세 줄이 있는데 두 줄이 끊어졌다 해서 이게 팔을 잘 못 써요. 이제 운동을 안 시킨 지 오래되니까 이따 이 굽었어요. 누웠어도 이게 팔이 쪽발이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몸도 이렇게 못 돌봤구나. 그래서 복지관장을 하면서 이제 바로 서는 것도 있는데 그 한번 올라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두 대 서울 한 대 사놓고 구미 한 대 사놓고 제가 서울 생활 2박 3일 하면 3박 4일 구미 생활 또 주말 이제 3박 4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해보는데 그것도 제일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못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타고난 게 건강한지 네. 나머지는 뭐 고통을 빼놓고 난다면은 제가 병이 없습니다. 하루 생활 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여유 시간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손자 손녀들하고 놉니다. 제가 큰 손자가 원래 중학교 1학년 이제 손자지요. 둘째가 이제 혜정이라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이제 현우라고 해서 그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렇습니다. 그러면 걔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줄넘기를 시켜요. 큰 놈은 청개, 둘째는 혜정이는 여자니까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라가는 애가 여자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그 집사람이 막 신경질 내고 할 때만 뭐라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뭐 초경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내를 그 줄넘기 시키 놨더니 딱 이제 내가 들어놓 있으면 할아버지 왜 그러면 줄넘기 하러 가자. 그래 하고 우리 집 그 앞에가 청계천 비슷하게 그 금우산 저수지까지 쫙 만들어 놨어요. 네. 거기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이제 들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내려오고 이러는데 그 이후에는 또 집사람이 또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오랜 병에는 왜 효녀가 없다 하잖아요. 네. 우리 집사람은 이 불편한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제 이제 네.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대변 볼 때 빼놓고 난다면 우리 집사람은 제 대변 냄새가 지구상에서 제일 좋다 하던데. 그 총연합회의 회장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아, 그 2년마다 바꿔야겠구만. 연임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한 번 하면 되겠죠. 뭐 단체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네. 그 임기 중에 특별히 뭐 꼭 이루어야겠다고 한 사업은 뭐라고? 저는 저 문화관광부에다 물어볼 거예요. 왜 관광시설을 하는데 장애인 필요시설을 하지 않는가? 두 번째, 유럽을 여행을 하면은 여행객들한테도 차량을 다 무료로 빌려줍니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다음 국토교통부에다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왜 대한민국에 자전거 도로 있는데 왜 휠체어 도로는 없는가? 제가 그 박원순 시장하고 한번 서울 시내를 한번 돌아보자고 해서 제가 하루를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대문 이제 그 지하철 타는 데를 한 내려갔었어요. 내려가면 그 앞에 계단이 6개가 있는데 그 옆에 리포터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박원순 시장도 옆에 섰지요. 그 지하철 그렇게 본부장도 그 옆에 있지. 그렇게 서울특별시의 교통본부장도 옆에 있지. 내가 이제 그 리포터카를 와야지 될 긴데 한 20분, 30분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가? 여기서 집에 갑니다. 서울시장이 있지. 교통본부장이 있지. 지하철 본부장이 있는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장애인이 나와서 삐 누질만 저게 1시간이 걸리겠습니까? 2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계단이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중국에 가면은 천안문 앞에 가면은 수십 년 전에도 그 천안문 앞에 그 지하도는 경사로입니다. 수십 년 전에. 그래서 저 위에서 보고 휙 만들어서 내려오면 이 경사로를 그냥 만들 수 있는데 왜 계단이 필요하냐 하겠다. 천장에 놔뒀었다 그래요. 그런데 쳐다보면 저 누드로 만들면 되는 거냐고. 이게 누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가 교통본부장은 얼른 알아듣더라고요. 그래 박원순 시장이 있다가 누드 좋지. 이러는데 그 지하철 본부장이 있다가 저 안에 지저분한 게 많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받아갔다. 여보시오, 그 누드로 만들면 싹 정리하죠. 수리하기도 낫고. 어이? 맨날 그 수리한다고 뜯어내고 또 다시 만드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1년 만에 그 경사를 만들어서 그 천장을 누드로 만들고 보고를 하라고 했었어요.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북쪽에 놓는 이제 경전철을 이제 그 시도를 했어요. 그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 댕기면서 그래 길거리 댕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이제 철망으로 만드는 것은 이게 앞다이아가 빠지니까 그걸 이제 오밀조밀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요새 그게 돌로 나오거든요. 돌로 나오면 이게 구멍이 요래 뚫혔는데 물 들어가는 구멍이 그거를 세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 저걸 옆으로 만들어놓으면 지나가면 그 안 빠질 낀데 왜 저걸 세로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나가면 꼭 폭 빠지면 헌일인 거 아니냐. 저것도 하나 생각을 못 하겠다가 다시 도면길에서 갖다 주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 이후에 그 인도라든지 그 무장에 뭐 선포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편히 그 인도나 뭐를 그랬다 하더라도 10년도 더 걸릴 것이다. 각 구청에서 작심을 하고 나오면 모르지만. 그러고 이 건설본부는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장애인들이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경사로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 저도 그 사실상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 때 제가 사실상 건의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저 도면은 나옵니다. 그 높이 1m에 8m, 길게는 12m까지 나와요. 그런데 만들 땐 그래 안 만듭니다. 만들 때는 경사로를 하고 만들어 놔요. 그 이제 건설을. 그럼 급하면 그걸 준공시켜 버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나가면은 밖으로 안 지나가면 앞으로 지나가면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모차가 못 가거든요. 유모차 애들 그거 잘못 지나가면은 아가 밑으로 쑥 빠져버려. 제일 위험한 것은 할머니들. 앞에 박스 좀 싣고 그거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요. 경부에도 천 앞에다 그래 만들어 놨길래 내 시장하고 다 나오게 해가지고 있다가 저 할머니 그 지나가는 거 한번 보라고. 할머니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할머니가 뭐 벌들물고 이제 그 지나가는 게 그 앞에 밀리니까 뭐 할머니 질질 끌려. 할머니든 그걸 손을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쓰시네요. 그래서
왜 법원이 있는데 왜 그것을 정리하지 않을까? 인도를 까는데 턱이 있습니다. 그 이제 지나가다 말고도 요 이제 건널목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쏙 빠져가지고는 그 건널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요 내려가는 것도 멀리서부터 내려가면 경사로가 이렇게 앞에 내려가면 그 밖으로 해 내려가야 돼요. 앞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게 요거를 이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보여주기 시간이냐. 그래 경전철을 만들 때 그래 이제 날 보고 있다 기술 자문위원을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해줬는데 이제 도면을 갖고 왔어요. 이만큼 두꺼운 거. 제가 도면을 잘 봅니다. 보니까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한 14가지 정도를 이제 또 만들어 놨는데 그건 이제 경사로를 이제 1.5m인데 그 3m로 만들어 놓고 넓이를. 그러고 이제 그 높이 1m에 8m인데 30m를 이제 그 경사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상 이것저것 표대가 나서 했는데 이제 경전철을 놓을 때 이제 이제 인도가 좁으니까 그럼 네모 만든다는 것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 길쭉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길쭉한 거 넣으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이 보는 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과에서 보는 눈하고 그런데 장애인 복지과가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구에서 보는 눈은 확 틀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를 만들어 놨어. 인도 자주 만들잖아요. 요새는 좀 어떻게 좀 더 나은데 옛날에 겨울만 되면 인도 다 가디비 씌워가지고 이제 그 건널목 건널목을 턱을 낮춰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건설구에서 다시 도로 공사하고 나면 이게 높아져요. 그래 요 놓을 때 빼따가에 놓으면 되는 거 있다. 물 넘어온다고. 이것을 그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산에 그 역주행하다가 차에 치면 전도 밥 먹으러 다니면 그 사람을 옆에 세워가 역주행할 때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인도로 못 가서 저는 식당에 갈 때도 당연히 도로로 갑니다. 도로로 가면 벌금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벌금을 하는 일은 없죠. 네. 그 이제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대로 김낙환 회장께서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데 비장애인이라든가 사회에 꼭 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 주시죠. 우선 저 장애인 단체에서 어려운 일을 해줬습니다. 만장일치 추대락한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 제가 원로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전도 이제 장애인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을 해보라 한 것도 제가 거부를 했었고 한때는 뭐 고용안전공단 이사장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거부를 했었습니다. 왜 교통을 제가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 평생 교통장애인 단체가 정책단체가 돼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시도를 했으면 제가 우리나라 그 산재보험회사보다도 더한 빌딩도 짓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들어올 때 너무 빈약해서 지금까지도 뭐 빚 갚는다고 볼 일 보고 앉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일 그 요번에 그 단체가 저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업 분야로 분리가 되고 나면 우선적으로 어떤 단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분들을 불러서 계획을 같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연합회 이제 단체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 전문가 단체에서 이런 안을 내서 이렇게 이 중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은 주체는 우리 단체 그렇게 총연합회가 하더라도 주관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업소부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향틀을 틀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게 분명 문제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저상버스에 대해서 전쟁을 크게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박원순 시장 그때 나한테 혼도 좀 나고 그 뭐 교통본부장 이렇게 한 거 참 5시간 만에 항복하고 그랬는데 저상버스라고 한 것이 그때 왜 이제 전쟁을 했었느냐면은 뭐 이 방송에 나중에 잘리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요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본부장이 날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버스 얼마 이용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아파트 짓는데 중공당 있는데 무슨 아파트에 사람 사는 거 봤느냐고. 당신 저 밑에 가서 상도동이나 어디 가는 거 나하고 차 한번 기다려 볼 거냐고. 한겨울에 6시간 기다려도 안 오고 장애인들한테 일일이 보내줬느냐고. 요 차는 몇 시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 내가 국토교통부하고 중저상으로 가자 해가지고 법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뭐냐면은 저게 저상버스가 10년 있으면 원대 환원이 돌아가요. 두 분 지원은 안 됩니다. 그게 자기들이 차를 안 사주면은 지원을 안 하면은 다시 그 버스 회사에서 저상버스 살리가 만무하거든요. 버스도 비쌀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본 가면 80%가 중저상입니다. 저상버스는 37cm고요. 중저상은 65cm고요. 보통 버스는 97cm입니다. 높이가. 그런데 저상버스는요. 서울에서 그 고정된 길을 빼놓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못 댕깁니다. 경기도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못 댕겨요. 특히나 시골길은 더 못 댕기고. 그런데 저걸로 가지고 저 전국을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 이제 문제가 많은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저게 법에 따라서 이 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회장님도 시골 내려가 보면 마을 앞에 세면가고 자기들 멋대로 만들잖아요. 동그랗게. 네. 그렇게 그거를 국토부에서 만들어 하면 매년 4조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는 그 자신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중저상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 휠체어도 안 타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상버스는 2억이고요. 중저상버스는 9,700만 원이거든요. 저상버스는 현대에서 만들어내고요. 중저상은 대우에서 만들어내요. 엄해라더라고요. 나한테 중저상한테 대우에서 돈 받아 먹었다고. 그런데 중저상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 만들어냈어요. 저상버스가 제일 처음에 생길 때 서울 버스 운전수들이 안에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고 그 경사를 빼줬거든요. 그럼 그게 계단이 있을 때는 평지로 빠지는데 그 계단이 그렇게 인도하고 맞닥뜨리지 않을 때 그 빼면 혼자 못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내다가 저게 B 누지로 그 역할하는 걸 밖으로 빼라. 장애인들이 보이면은 운전수가 내려와서 타고 나서 안전장치가 되면 출발을 해야지. 버스장에 앉아서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인도에서 빼고 그 거리 빼도 중저상하고 저상은 똑같아요. 중저상으로 하면 두 분 지원이 돼요. 저상버스가 10년 돼서 환원이 되고 나면은 중저상으로 가면 이따가 50%가 지원이 돼요. 국토부에서.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제일 처음엔 제일 먼저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올려고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 법이요. 서울에서 교통은 노역하면 그거 끝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상으로 가야 된다 해요. 그러면 저상으로 가는데 그 저상버스에 그 돈을 가지고 무상급식에 써뿌려가지고 이제 붙었거든요, 나한테. 그래갖고 이제 그 이듬해부터 이제 막 무조건 만들겠다 해서 요새 많이 만듭니다. 나하고 약속을 했는 게 있고 제가 좀 그때 거칠게 한번 놀았거든요. 사실상 그 정책도 그래요. 맞춤법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서 퍼주기식 복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 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퍼주기식보다는 그렇게 있다가 꼬집는 식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가구당 전도 돈 받을 겁니다. 가구당 주는 돈도 저것보다는 저걸요 받을 때 친구놈들에게 야 언제 돈 준다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이걸 왜 주느냐 하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정말 직장이 안 떨어지도록 우리나라 지금 300인인가 100인 이상 된다. 우리나라는 근로인들을 해직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공장 문을 폐업을 하기 전에는 못 내보냅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놨으면 이번에 그 피해 입은 데다 대고 급료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은 돈을 가지고. 미국은 이번에 3천만 명이 지금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미군 부대에 있는 우리 그 4천 명도 지금 집에 가서 놉니다. 돈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은 살아남거든요. 왜 이 험한 게 지나가더라도. 그럼 나머지 3천만 명 중에서 이제 집에 다 가 있으니까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이 거기에는 미국은 저래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몰라요. 미국은 해고법이 있어 있게. 우리나라는 해고법이 없어 있게 그 균형 잡힌 지원을 해준다면 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기둥은 살아 있을 거 아니냐. 기둥이 살아 있으면 싹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야가 가장 아쉽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 하시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작되기 없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참고가 돼야 할 여러 가지 얘기를 지난 4월 29일에
추대되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김낙환 회장을 모시고 장애인 대책, 복지정책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김낙환 회장은 말씀 중에 굉장히 탄원적인 한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해 많이 해주시고 관계자 여러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만남 첫 시간입니다. 이 만남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까지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소리 없이 해내시는 주인공들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정경수의 만남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